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모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배우 성동일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김성균님인가? 그 분의 목소리도 가지고 계신 모모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정말 기묘하면서도 섬뜩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모모님! 네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전달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해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게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제 지인이 해외에 가서 생겼던 일인데,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아서, 어허, 예.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으면서 참 세상에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사건들이라서 요걸 언제쯤 말씀을 드리지 하다가 이제 요번에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이때 하자.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네.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모모죠. 이 이야기는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실제 겪었던 친구가 똘비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어떤 회사 일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주최를 하면서 이벤트성으로 마술쇼를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만나게 된 마술사가 이제 똘비라는 이 마술사인데 이 똘비라는 마술사와의 인연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근데 이분의 생각이 되게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되나? 마술을 해서 사상 자체가 좀 판타지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게 뭐 나쁜 쪽은 아니고 되게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본인의 직업이 마술사인데 명함을 저한테 건네는데 명함을 보니까 마술사를 뜻하는 영어인 매지션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마법사라는 뜻을 가진 위자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자기 똘비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렇게 있길래 제가 물었죠. 왜 매지션이 아니고 위자드로 적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술사는 결국 속임수인데 마법사는 속임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똘비 씨도 속임수를 쓰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술사가 맞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속임수를 쓰지 않고 그냥 착시를 쓰거나 아니면 그런 착시와 비슷한 행위를 해서 그냥 믿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법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똘비가 그 얘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기 그냥 좀 판타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유쾌하신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가 이제 저희 회사의 집중 홍보 기간이라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똘비를 초청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친해지게 됐어요. 자주 보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행사가 끝이 날 때쯤이었는데 계속 똘비라는 친구와 인연을 이어갔죠. 네. 밥도 먹고 뭐 차도 먹고 밤에는 서로 우울하면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인연 이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랑은. 저하고 나이 차이는 한 8년 차이, 8년 밑에 동생인데 그냥 단순하게 유쾌한 친구가 아니라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똘비가 저한테 와서 자기는 해외에 가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계획을 세웠고 어느 나라를 갈 거냐고 물었더니 헝가리나 뭐 체코, 폴란드 이런 동유럽으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유럽을 가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네. 똘비가 하는 말이 어두운 시대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라서
동유럽이 좀 독일에 의해서 어두운 시대적 배경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라서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적으로 좀 글루미한 느낌, 네. 기본적으로 우울함이 깔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술이 아닌 마법을 보여주고 싶어서 스스로가 즐겁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좀 남다르니까 깊이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있는 말이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연을 할 거라면서 이미 그쪽 주최 측과 합의가 된 상황이고 곧 떠날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돌비는 동유럽으로 떠났어요. 떠난 이후에 간간히 저한테 소식을 알려왔어요. 자신이 공연하는 사진이나 그것의 풍경들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소통을 했는데, 그러길 이제 한 달 반쯤 됐을 때 돌비가 갑자기 귀국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떠날 때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일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그쪽 뭐 주최처하고 뭐가 좀 안 맞았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도 없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저희 쪽에 제 회사에 또 행사가 하나 생겨서 돌비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평소에 이 친구가 텐션이 되게 높았는데 뭐 아무래도 공연을 하고 쇼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평소와 다르게 되게 힘없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묻지는 않았고 그냥 행사 일정을 알려주니까 형님이 하는 데니까 그냥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서 그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시간이 됐고 돌비는 변함없이 왔죠. 와가지고 무리 없이 행사를 잘 치렀고 정리가 끝난 후에 돌비에게 제가 식사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제가 보내드리면 그만인데 표정이나 말투를 보아서는 이게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조르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형님 뭐 술 한잔 사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근처에 좀 조용한 식당을 찾았죠. 그 식당을 찾은 이유가 좀 조용한 식당을 찾은 이유가 돌비가 왠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린 동안에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음식이 나왔고 뭐 술은 한 병에서 두 병으로 이어갈 때쯤에 돌비가 그러더라고요. 도무지 자기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인가 싶어서 숨을 죽이면서 경청을 했죠. 이제 이 돌비가 동유럽 그러니까 헝가리를 가서 겪었던 일이 그때 이제 출국을 한다고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를 가게 됐대요. 나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대요 또. 그리고 이제 공연 기획자와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총 3사람이 행사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장이 그런 쇼를 전문으로 하는 극장 같은 거였대요. 그게 이제 실컷 보고 이제 뭐 숙소도 잡고 며칠 후에 첫 공연을 했고 첫 공연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후원한 내빈들 앞에서 쇼를 하는 거였대요. 이제 거기 헝가리에 있는 자국민 마술사가 쇼를 먼저 했고 한참 뒤에 자기 순서가 돼서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 있게 짧게 익혔던 헝가리어로 말을 했대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돌비라고 합니다. 예. 저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대더래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저는 마법사입니다. 단순한 눈속임이 아닌 기적을 선사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환호성과 갈채가 막 쏟아지더래요. 되게 좀 특이한 멘트잖아요, 이게. 마술사들이 보통 자기 어필도 안 하고 멘트를 많이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돌비는 그 응원에 힘입어서 되게 현란하고 신기한 마술을 많이 선보여줬대요. 국내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마술들. 그래서 공연은 좀 만족스러웠고 끝이 났고 관객들은 여러 마술사 중에서 한국에서 온 이 돌비라는 마술사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다는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며칠간 멋진 마술을 선보이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특별한 관객들이 관람하는 쇼가 시작됐대요. 그 특별한 사람이 뭐냐면 지병이 있는 환우들, 환자들을 위한 자선쇼 같은 거였는데 첫날은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쇼였대요. 돌비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대요. 희망이라는 걸 좀 심어주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중증 심장병, 그러니까 거의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들. 근데 결과는 되게 성공적이었대요. 돌비 이제 만족감을 아는 쇼를 다 마치고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은 좀 성숙한 소녀였는데 원피스를 곱게 차려 입은 소녀의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았대요. 되게 하얗고 눈도 크고 되게 인형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들은 말이, 그 소녀가 한 말이, 당신의 쇼도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당신이 말한 게 더 와닿았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소녀가. 그래서 돌비가 이제 통역한테 들은 후에 웃어 보이니까 소녀가 눈속임의 마술이 아닌 마법사라는 게 믿음이 갔고, 또한 그런 마법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당신 덕분에 가장 뜨겁게 뛰는 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 대화 끝에 알게 된 게 소녀는 이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자였대요. 돌비는 생각했대요. 아, 이게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너무 예쁜 소녀구나.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돌비는 계속 소녀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녀의 앳된 얼굴과 현재의 자신을 보았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보통 뭐 소녀가 한 20대 초반, 그리고 이 돌비는 40대 중후반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주책이다. 그러면서 그날 그렇게 잠이 들었고, 몇 주 후에 이번엔 지적장애 그런 환우들이 가득 찬 무대였대요. 예. 그분들의 지적 연령이 뭐 5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쇼를 했다는가 봐요. 근데 그들은 돌비의 쇼를 보고는 아이같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돌비는 정말 이런 게 직업을 통한 보람이다. 내가 진짜 마술이라는 이런 도구로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참 나는 이 직업에 대한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근데 그날도 공연을 끝내고 대기실에 있는데 그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앵무새처럼 말을 하더래요. 눈속임의 마술이 아닌 마법사라는 게 믿음이 갔고, 또한 그런 마법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당신 덕분에 동등하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예쁜 미소를 남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동등함이라는 게 그런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모아지는 그런 자리였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래요. 돌빈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자꾸 마음이 가고 심지어 사랑이란 감정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소녀한테. 그런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려고 했더니 다음 공연이 기다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 정확히는 그 소녀가 기다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공연 날이 됐는데 신체 장애가 있는 관객들이 왔는데 돌비는 기대를 하고 소녀를 찾아봤대요. 네. 근데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신경을 쓰였지만 공연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소녀를 잠시 잊고 공연에 몰두했고 그날도 무사히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더래요. 자기가 이제 그 소녀에 대해서 좀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돌비는 그 이후에 며칠간 수많은 공연을 했는데 여전히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인연이 아니었는가 보다. 아니면 나의 사적인 눈빛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발걸음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똘비의 머릿속에서 이제 소녀가 점점 잊혀갈 때쯤에 이번에는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들이 관객으로 왔대요. 예.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공연을 하고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인형같이 예쁜 소녀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앵무새처럼 말을 하더래요. 윤석민의 마술이 아닌 마법사라는 게 믿음이 갔었고 또한 그런 마법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당신 덕분에 술 없이 용기란 걸 가지게 되었다 하고 말하면서도 인사를 하고 나가더래요. 잡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해서 부담돼서 안 오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잡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참았대요. 그저 뭐 소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이곳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가야 할 소중한 추억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똘비에게는 며칠간의 휴식이 주어졌대요. 네. 관광명소를 이것저것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휴가를 맡기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이른 저녁에 혼자 다니지 못하니까 통역사와 함께 가볍게 술을 한잔하고 숙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먼 발치 앞에 그 소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똘비는 걸음을 재촉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어깨를 이렇게 톡 쳤대요. 그러니까 소녀는 놀라지 않고 뒤를 보더니 환하게 웃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어딜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었더니 친구들한테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같이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소개해줄게 같이 갈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자신은 술을 마시기도 했고 저녁 시간대라 어린 여자와 같이 가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남들이 또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고 좀 자기 자신이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처럼 보일까봐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음에 낮에 너의 친구를 소개해달라 네. 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숙소로 가서 잠을 잤다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똘비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는데 통역사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통역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거나 그런 아픈 사람 3명이 실종이 됐는데 아직까지 단서가 없다. 근데 찜찜한 게 우리 공연을 본 직후에 1명씩 실종이 됐다. 헐. 심장병 환자와 지적장애인 그리고 뭐 중증 알코올 중독자 환자 1명이 사라졌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행방은 묘연하다. 그리고 이제 똘비가 했던 공연에 온 관객 중에 1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똘비는 그런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도 밖에서 식사와 산책을 의미 없이 했대요.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통역사가 술을 한잔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네. 누군가 자기 앞에 탁 서더라는 거예요. 그 소녀였대요. 소녀가 오늘은 시간이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앞에는 뭐 통역사가 있었기에 같이 가도 되겠냐고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면서 앞장을 서더라는 거예요. 예. 그 소녀는 복잡한 골목을 이리저리 막 누비다가 어느 낡은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빨리 오라고 손짓하더래요. 똘비는 살짝 겁이 났지만 저런 어린애가 우리한테 뭔 짓이라도 하겠어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런데 그 소녀가 거실 저쪽 한쪽 구석으로 딱 가더니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뭔가를 느꼈대요. 아,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다. 왜 굳이 지하실로 가서 자기 친구들 소개한다고 하지? 조심스럽게 뒤따라가서 이제 열린 문 아래를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악취가 확 올라오더래요. 오, 예? 똘비는 이제 통역사를 받고 통역사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대요. 이게 누가 맡아도 시체 냄새라는 거예요. 똘비 생각했대요. 분명 없어졌다는 장애인들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다. 오. 결국 그들이 공연을 보러 왔을 때 소녀도 왔었고 그 이후에 실종이 됐을까 이거는 분명하다. 예. 근데도 소녀는 되게 예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내려오라고 손짓을 계속 하더래요. 근데 자세히 딱 보니까 소년 말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몇 개가 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역사도 마찬가지고 또비도 마찬가지고 뒤늦게 그걸 보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그 그림자의 정체가 실종됐다는 세 사람이더래요.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것도 아니고 산채로 말이죠. 일단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놨으니까 큰일이 있겠어 하고서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 악취가 진동을 했고 어지러울 정도로 되게 역하더래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간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어떤 여자의 시신이 큰 장식장 아래 이렇게 깔려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장식장 밑에. 그리고 그 앞에는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사진들을 보고 막 미친 듯이 짖더래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과 소녀는 자신들한테 아무런 위협이나 적대적이지 않게 똘비와 이 통역사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 똘비와 통역사가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을 했고 똘비는 서둘러서 지하에서 올라왔대요. 아래에서는 경찰들이 뭐라 하고 있었고 소녀의 목소리도 간간히 들리더래요. 예.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을 하고 죽은 여자의 시신을 들것에 올라오는데 핀천으로 씌어진 여자의 얼굴이 살짝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피부색이 아니더래요. 녹색에 가까웠대요. 너무나도 흉측하게 죽어 있어서 계속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소녀는 거기에서 바로 수갑이 채워졌대요. 그리고 경찰한테 끌려갔고 나머지 그 아픈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3명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똘비와 통역사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가벼운 조사를 받았고 결국은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 정신 상태로는 도저히 공연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공연을 보러 온 그런 환우들과 이제 자원봉사자가 좀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이었으니까 공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기에 결국은 중단 결정이 났대요. 결국 이제 똘비는 이 소녀가 왜 그 여자를 죽였으며 그 환우들을 왜 납치를 했는지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상생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제가 마침 그때 전화를 해서 제가 주최하는 행사에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듣는 내내 소름이 돋기도 했고 왜 그 소녀가 왜 그랬을까? 보통 살인이라는 게 항상 동기란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동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문이 되게 들더라고요. 또한 이런 사건은 태어나서 제가 처음 들어본 되게 기이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똘비가 그 헝가리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출국을 할 때 공연 기획자를 통해서 약간의 정보를 들었대요. 네. 그 장식장 밑에 깔리는 여자가 소녀의 엄마였대요. 얼굴색이 녹색이었다는 건 알코올로 인한 독성 감염일 확률이 높았다. 아, 그래서. 독성 감염은 얼굴에 녹변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소녀를 평소에 되게 학대를 했었대요. 그 죽은 여자가. 엄마죠. 뭐 직접적인 사인은 그냥 압사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다는가 봐요. 예. 똘비가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동기에 의한 거지만 그 장애인들, 그러니까 그 아픈 환우들하고 소녀하고는 어떤 관계였을까? 왜 그를 동조를 했을까? 왜 공범이었을까? 저한테 이렇게 묻길래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제 머리에서 나올 턱이 없겠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무런 대답도 못 해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술자리를 끝냈어요. 저도 이제 몇 날 며칠 똘비가 겪었던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의 일상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조언을 얻어서 정답을 좀 얻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다가 제가 한 며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추측이지만 평소에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다가 영화 리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압축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국내 영화부터 쭉 보다가 해외 영화 리뷰를 보던 중에 제가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였거든요. 예? 좀 고전이잖아요. 돌비가 들었던 소녀의 감사 인사를 좀 되뇌었어요. 예. 눈속임의 마술이 아닌 마법사라는 게 믿음이 갔었고, 또한 그런 마법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당신 덕분에 가장 뜨겁게 뛰는 심장이 되었다. 이게 연관이 지어지더라고요. 예.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심장이 없는 양철 로봇 같더라고요, 느낌에. 아, 그 깡통 로봇. 예. 그리고 또 눈속임의 마술이 아닌 마법사라는 게 믿음이 갔었고, 또한 그런 마법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당신 덕분에 동등하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뇌가 없는 또는 지혜가 없는 호수아비를 뜻하는 것 같았고, 이게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눈속임의 마술이 아닌 마법사라는 게 믿음이 갔었고, 또한 그런 마법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당신 덕분에 술없이 용기란 걸 가지게 되었다. 이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용기 없는 겁쟁이 사자라는 게 연관이 짓게 되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예. 그 리뷰를 딱 보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결국 이 독성 간염이 걸린 그 학생 엄마를 예.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이 녹색 마녀로 치부를 하고, 자기가 너무 고통을 받고 맨날 학대를 당하니까,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부족함을 똘비라는 마법사를 통해서 채웠고, 결국은 이 네 명이 소녀의 엄마를, 그러니까 그 녹색 마녀를 처단을 한 거죠. 결국은 그들은 영웅이 돼서 서쪽 마녀이 녹색 마녀를 처치하고 환호를 했겠다. 이게 동화 속에서 살았다라는 이 여자가, 이 소녀가. 네. 이 사실을 똘비한테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쵸, 일단 추측인 거니까, 이거는, 모모님. 예. 그리고 스스로를 마법사라고 칭했던 똘비가 행여 자책이나 죄책감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죠. 하지만 좀 말의 방향을 좀 바꿨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추측과 추리를 다 말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학폭이 이 소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소녀는 탈출구가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결국 그 탈출구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였던 거지. 그리고 동기가 필요했기에 마법사인 너를 찾은 거고, 지병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녹색 마녀를 없애야지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야지 자기가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굳이 똘비 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마법사가 돼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걸 갖지 않는 게 좋겠어. 다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그 소녀가 처해진 현실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걸 생각해야 돼. 그 이상은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없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자. 우리에게 설령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희망이라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말했더니, 똘비는 오즈의 마법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복장도 그랬고, 구두도 빨간색 구두에서 나중에 은색 구두로 바꾼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는 스스로를 자기 도로시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 친구가. 예. 그걸 진작에 좀 자기가 캐치를 하고 알아봐 줬으면 그런 사건들이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후로 그게 좀 계기가 돼서 똘비와 저는 현재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미혼모의 집,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서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재능 기부를 하면서 그 소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런 맹목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이 세상 모든 도로시를 위해서 라는 목적을 가졌고, 또한 어디엔가 있을 호수아비와 양철 로봇과 사자들에게 마찬가지이고, 또 도로시 곁에 늘 함께 있던 세상 모든 토토라는 강아지한테도 힘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겁고 슬프고
무섭진 않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야, 네. 기괴하면서도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어요. 이번 이야기는. 네네. 그리고 네네. 사실상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죄책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멋있다. 그 말이. 이 세상 모든 도로시를 위해서라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울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하고 돌비 공포 라디오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면 항상 그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네. 이 오즈의 마법사 고전 영화를 한번 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네. 보니까 거기 보면 그 도로시와 친구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되게 뭔가를 다 유쾌하게 처리를 하는데 도로시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만약에 내가 관찰자 시점이 아닌 내가 도로시였다면이라고 생각하고 1인칭으로 보니까 이 도로시라는 인물 자체가 좀 헌신과 배려도 있지만 나는 좀 우울하니까 스스로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껴진 게. 그래서 지금 우리 단순한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가 그 이후로는 저한테는 되게 좀 철학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책도 다시 한번 그게 계기가 돼서 서점에 가서 책을 또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책을 사서 다시 읽게 됐고 영화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게 볼 때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소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모모님께서 다른 시각으로도 보면 정말 또 어두운 면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오늘 이야기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다른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모모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밝은 면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가 오즈의 마법사가 같이 곁들여지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